그럼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만 들으면 눈물이 나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4.19 혁명할 때 태국에서 들어오신 우리 네 교수님이 아주 태국의 유관순이라고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것도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수당 정정화 선생 아십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이 수당 정정화 선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 싱가포르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잘 모를 만한 분이 누굴까 하고 하다가 제가 이분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세 가지씩만 기억해 주세요. 쓰러져가는 한 나라의 숨통을 지켜본 소녀가 이젠 여인의 이름으로 그 나라를 떠나가는 길이다. 도피도 아니고 안주도 아니다. 또 다른 비바람을 맞기 위해 스스로 떠나는 길이다. 집을 나선 지 꼬박 9일 만에 만난 시아버지와 남편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반가움도 잠시 그녀는 그곳의 실상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뭐야? 뭐야? 나는 아들의 손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손끝으로 말해주었다. 조국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그것을 위해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조국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우리가 어떤 영웅도 있지만 그 영웅을 뒷받침해주고 뒤에서 묵묵히 이렇게 평상시 하는 일들로 그렇게 하셨던 그분들이 계셨기에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겠죠. 임시정부의 안살림꾼이다. 또 여성독립투사, 임시정부의 맏며느리, 또 임시정부의 어머니, 이런 수식어가 붙는 분이 바로 이 정정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정정화 선생님의 시간을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우리 1900년도에 태어나셨어요. 정정화 선생님은요. 그리고 여기 1900년부터 1991년까지 오래 계셨죠.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이 민주화를 넘나드는 이 시기까지 계속해서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성함이 정묘희였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당 정정화로 바꿨는데 1910년에 결혼을 해요. 아니 어떻게 11살에 결혼을 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정정화 선생님의 형편이 굉장히 넉넉하셨어요. 이때 증조 할아버지가 빨리 결혼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일찍 시키셨어요. 그리고 1919년 이 해는 정말 정정화 선생님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던 해였어요. 일단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난 해였죠.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해였죠. 그리고 이때 첫 아이를 낳았어요. 첫 딸을 낳았는데 낳자마자 그만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어도 그 엄마의 슬픔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다른 사건들이 많았던 거예요. 바로 시아버지랑 남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이야기도 하지 않고 10월 달에 나중에 12월에 시어머니가 신문을 하나 꺼내 놓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바로 대한제국의 대신이었던 이 시아버지 김가진과 남편 성엄이 상해로 망명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1920년 바로 뒤를 따라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친정 아버지한테 친정이 잘 살았다고 했잖아요. 800원을 얻어가지고 800원을 품에 넣어서 독립자금으로 가지고 가게 돼요. 그리고 1920년부터 31년까지 독립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6차례나 국내로 왔다 갔다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1932년에 윤봉길 의거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상해가 아니니까 이제 같이 대장정을 떠난 거죠. 그 이후부터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1946년에 광복이 되어서 귀국을 했는데 그만 남편이 납북이 돼버려요. 북한으로 가버렸어요. 끌려가게 됐어요. 그리고는 1991년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 정정화 선생님의 운명은 이다지도 참 자세히 한번 볼게요. 바로 이 선생님이 쓴 자서전이에요. 자서전인데 대필해서 쓴 자서전인데요. 구술해서. 그래서 임시정부와 함께한 정정화 선생님의 정말 파란만장한 독립운동사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래 거의 뭐 정정화 선생님의 일생은 이 독립운동 임시정부와 함께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생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서울역사박물관인데요. 2013년에 이런 전시회가 열렸어요. 광복절 기념으로 조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한 가족의 독립운동 이야기가 이렇게 실렸는데 사실 이 사진은 사진이 아니에요. 합성이에요. 이렇게 네 분의 가족이 같이 있었던 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이 김가지는요. 1919년에 상하이로 갔다가 1922년에 돌아가시게 돼요. 상하이에서.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고 이 아이 아까 우리 임시정부 기념관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그 기념사업회 회장이 지금 이 아이인 거예요. 지금 이름이 뭐냐면 김자동이에요. 김자동. 그래서 김자동 회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꾸려오시다가 이렇게 그 임시정부 기념관을 정부와 같이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 임정둥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백범 할아버지, 백범 아저씨, 누구 아저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품에서 자랐던 그 분이 바로 이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합성된 그런 사진인데 함께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 김가진이 대한제국의 대신이었어요. 엄청난 대신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아주 상징적인 거죠. 전부 벼슬 하던 사람, 관직이 화려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임시정부에 간 사람이 없다라고 그냥 일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임시정부로 건너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정화 열사가 아버지 제가 상해에 가서 시부모님을 시아버님을 모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그 800원을 받아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서울에서 의주로 심양으로 쪽으로 해서 상해까지 20대 21살이었어요. 그 21살 그 몸으로 여기를 이렇게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6번이나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까 암호 편지 보셨죠? 그러니까 백반으로 섞은 그 물을 가지고 글씨를 쓰면 불에 비쳤어야만지 불에 비춰 보야지만 그 글씨가 나타나는 그런 거 보셨죠? 그런 비밀 편지. 또 나중에는 암호 편지를 일본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끈 편지를 썼어요. 끈 편지는 한지에다가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말아서 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물건을 그냥 이렇게 묶는 끈으로 해서 그 편지로 위장해서 이렇게 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압록강을 건너다가 철교를 건너다가 한번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문을 당하고 해놓고도 또다시 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1922년 이렇게 김가진 시아버지가 장례식 행렬이 열린 모습인데 굉장히 이렇게 성대한 장례식의 모습이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는 물론 이 김가진 이분이 임시정부에서 중요한 분이기도 했지만 일부러 임시정부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장례식을 만들었다는 걸 이렇게 치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이분들이랑 그 망명 시절을 고달픈 망명 시절을 보살폈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세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 어머님이세요. 광락원 여사 김구 선생님. 그리고 아까 임시 의정원 초대 의장이자 몇 차례나 의장을 하고 국무령도 하고 했던 서고 이동영 선생. 그리고 아까 우리 이시영 선생, 이회영 선생 동생이자 현대사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첫 번째 대한민국 정부 부통령이셨던 분이 바로 이시영 선생이세요. 그래서 이분들과 어떤 망명 생활을 함께 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사진 보셨죠? 여기가 정정화 선생이 있고요. 여기 이동영 선생, 김구 선생 이렇게 함께 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이동영 선생님이 돌아가셨던 때예요. 그래서 이동영 선생님은 특히 대동단결,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이 단결해야 우리가 독립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서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셨던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정정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책에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의 노력도 헛되이 선생은 곡기를 끊은 지 열흘 만에 그만 눈을 감고 말았다. 노 애국투사의 마지막 가는 길은 쓸쓸하기 한량없었다. 선생이 70평생을 두고 걸어온 험난하기만 했던 가시밭길에 비해 일제의 식민지 국민이라는 굴욕적인 처지로 한 생을 마친 선생이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 모습은 너무도 보잘것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정정화 선생님 여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함께 모시고 살다시피 했던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걸핏하면 후동 어머니 나 밥 좀 해줄라우 그 김자동 그 기념사업회 회장의 옛날 아명이 후동이었어요. 그래서 후동 어머니 나 밥 좀 해줄라우 이렇게 하면서 자주 들리셨다고 해요. 그러면 따뜻한 밥 한 숟가락 그렇게 지어서 대접하셨던 분이 바로 그 정정화 선생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 분들 뒤에서 묵묵하게 그분들이 일을 잘 해내실 수 있도록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밥 한 숟가락, 밥 한 그릇 해주는 일이 이때는 얼마나 큰 거였을까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 가족 사진인데요. 김구 선생님이 아마 가장 행복했던 때가 이때였을 거예요. 첫째 아들 김인이고요. 이제 둘째 아들을 좀 이따가 낳게 돼요. 그런데 부인 그 최줄래 여사가 몸이 약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좁은 계단에서 2층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굴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늑막염에다 폐도 안 좋고 이러면서 그 프랑스 조개지 밖에 있는 폐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정정화 열사랑 그 남편이 갔었대요. 면회를. 병문안을 가니까 거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불러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어머님을 불러드릴까요? 하니까 아니라고. 근데 백범 김구 선생님은 여길 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프랑스 조개지 밖이라서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가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가셨지만 이미 이 부인은 목숨을 잃은, 그러니까 숨을 후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백범김구 선생님의 아내를 보내고요. 또 백범김구 선생님의 어머님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장강일기에 나오는 정정화 열사의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김구 선생님의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미 어느 한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었던 것이다. 위인의 어머니는 더욱 위인다웠다. 평상시에 한마디씩 건네주신 말 속에, 때로는 눈물이 찔끔거리도록 매섭게 꾸짖는 말 속에 그분의 소박하되 의기스린 인품이 고스란히 배어나오곤 했다. 이렇게 장강일기에 백범김구 선생 어머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또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강낙원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정정화 열사의 여기 잠깐만 한 번 더 보면요. 총과 칼을 들지 않고도 그토록 씩씩하고 굳세였던 분이었다. 어린 창수를 백범으로 만든 분이었다. 중국 땅에서 이 민족의 큰 별들이 하나씩 둘씩 그 자취를 감출 때마다 조국의 독립이 그만큼 점점 더 멀어지는 듯 싶었던 것은 나만이 느낀 심정이 아니었으리라. 이러면서 한 분 한 분씩 돌아가시고 독립은 희망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정정화 그 선생님의 그 장강일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멀리 싱가포르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어쩌면 오버랩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정화 선생님을 이렇게 골라봤고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광복을 맞이했지만 동농 김가진이 시아버지예요. 성함 김의한이 남편이에요. 정정화 열사, 정정화 선생 각자 한 곳에 모이질 못하고요. 동농 김가진 선생은 상하이에 있습니다. 아직도요. 그다음에 김의한은 남편은 평양에 묻혀 있고요. 그리고 정정화 선생님은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광복을 맞았지만 이 아버지를 모셔오지 못한 시아버지를 금방 광복을 맞고 나서 이제 모셔올 수 있겠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만 그게 마지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송경량 능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계시는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를 만큼 막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모셔오려고 해도 개인 자격으로 모셔오려고 해도 잘 안 된대요. 중국 국가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이 정정화 열사의 손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까 김자동 선생님이셨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회장, 기념회 회장. 근데 그분의 딸들이 워낙 똑똑하게 잘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그래서 모셔오려고 해도 개인 자격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분이 바로 남편이세요. 네. 그래서 이 사진은 남북 협상 때, 그러니까 평양에서 한국 독립당 대표들과 함께 그때 가셨던 그 사진인데 이때 결국은 납치돼 버리고 말았어요. 납북돼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 수당 정정화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25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회한의 잔뿌리를 내려박았다. 그리고 이 나라의 땅덩어리뿐만 아니라 사람과 정신마저도 두동강 내버렸다. 그런 6.25는 슬그머니 성엄을 빼앗아갔고 맹랑하게 나를 한 달 동안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나를 주저앉게 만들었다. 남편이 납북이 되어버렸으니까 누군가 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으면 남편의 소식을 물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감옥에 간 거예요. 그 종로경찰서에 간 거예요. 그때 세 번째 우리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려고 왔을 때 붙잡혀 갔다고 했죠. 그 경찰서에 또 가서 한 달 동안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너무나 처절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그 김자동이에요. 자동. 후동 어머니 할 때 그 자동이 이렇게. 그때 임정둥이가 이렇게 지금 90 노인이 됐습니다. 91세, 2세 그쯤 됐을 거예요. 1928년생이거든요. 28년생이 더 되네요. 93세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 뭐지? 1964년에 바로 기회가 돼서 평양에 가셨었어요. 평양에 가셔서 바로 아버지의 죽음을 이렇게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평양 근교에 있는 제북 인사 묘역에
이렇게 안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사진이랑 이렇게 갖다 드리고요. 뭐 모셔오거나 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이때 정정화 선생의 요 무릎에 안겨 있던 이분이 자라나서 이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임정의 며느리 정정화가 아니라 외아들로서 어머니 정묘희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임시정부와 그 활동을 제가 정리하는 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한 정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1945년 조국 독립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27년간이나 아주 험난한 길을 걸어서 왔죠. 그런데 그 기나긴 여정에는 바로 뜨거운 애국심으로 한결같이 임시정부를 섬긴 정정화 선생이 계셨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정정화 열사처럼 조국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한 알의 미랄이 되신 분들이 계셨기에 이룩된 나라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시대정신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시대정신은 뭐였을까요? 바로 독립이라고 했죠. 그럼 광복 이후에는 뭐였을까요? 광복 이후에는 바로 민주였었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광복 이후 우리가 민주화라는 시대 정신을 어떻게 이룩해 왔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몇 달 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상도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